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가는 길 무탈하셨는지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가 하루 종일 귀성행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지금 도로 상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민형 기자, 지금은 좀 막히는 구간들이 줄었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은 오전부터 붐볐는데요. 지금까지 442만 대의 차량이 이동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체는 오늘 낮 12시쯤 제일 심했다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대부분 풀렸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전 1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청주나들목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 모두 차량 흐름이 현재 아주 원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동서천 분기점입니다. 양방향 모두 정체 없이 차들이 시원스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뿐 아니라 터미널이나 여객선을 이용해서 고향 가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곳곳이 고향으로 가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귀성객들은 긴 여행길에 지치면서도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에선 하루 종일 답답한 차량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정체에 지친 차량들은 졸음 쉼터와 휴게소마다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상도동에 출발했는데 한 5시간 걸리네요, 지금요. 많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가야죠.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는 손녀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랑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휴게소에서 사 먹는 간식과 식사는 고속도로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요. 소떡소떡하고요. 대부분 떡볶이 종류 잘 나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도 뒤늦게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려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서해 연안섬과 인천을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에서도 귀성객들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발걸음을 바삐 옮겼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이른 성묘를 하며 조상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당일인 내일은 고속도로에 차량 612만 대가 나와 오늘보다 더 막힐 걸로 내다봤는데요. 귀성 방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에서 9시쯤까지, 서울 방향은 오전 9시부터 모레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정체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MBC가 설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긍정적인 평가는 37.5%, 부정적인 평가는 54.8%로 최근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에 누구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37.5%, 잘 못하고 있다 54.8%로 한 달 전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지난 넉 달 사이 보였던 긍정평가의 상승세가 멈췄고 부정평가가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17.3%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이 49.2%로 나경원 전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 26.5%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거꾸로 나경원 전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이 2배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3.7%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 13.2%, 나경원 10.5%, 김기현 9.6%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안철수 의원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선 투표를 가정해 가상 양자 대결도 물었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 나경원. 전체 응답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을 더 선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역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대결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도 모두 안철수 의원을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경원 대 안철수 대결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더 선호한다는 답이 전체 응답자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7%, 더불어민주당 32.6%, 정의당 5.6%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도 20%가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답이 48.6%로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수사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답이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 48.6%,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 39.9%였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답이 57%로 충분했다는 답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은 51.9%로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답은 38.7%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의 재단이 대신하자는 정부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반대 63.7%로 찬성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언론 자유가 축소됐다는 답이 44.4%로 확대됐다는 답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답은 27.6%였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다당제라는 답이 56.8%로 양당제 29.6%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물었더니 소선거구제 43.2%, 중대선거구제 28%, 정당 비례대표 확대 15.4%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가장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답도 둘을 합하면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4.2%,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최근 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을 추가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측근들이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은 알려졌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알고 승인까지 했다고 검찰이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노리고 물증 하나 없이 거짓의 집을 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2개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사실을 2차례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말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최측근들이 의형제를 맺던 무렵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후 대장동 분양을 독점한 김만배 씨는 이듬해 봄 일당들과 이익 배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이익 49%를 챙기게 된 김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 금액이 확정되면 그대로 주겠다고 설명했고 역시 유동규 정진상을 거쳐 이 시장에게 보고돼 이번엔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대장동 일당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지분을 따져 계산한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함께 약속받았다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나 장소, 물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고 창구로 지목된 정진상 실장 측은 서류 한 장 없이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도 선별적 진술로 거짓의 집을 지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리려는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고, 법무부는 여야 의원들의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기소 7일이 지난 뒤 공소장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예고 없이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유족 2명만 남아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이 장관이 반성과 사죄도 없이 도둑 조문을 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 검은 코트 차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 장관은 조화를 들고 희생자 영정 앞으로 옮겨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2구 참사 이후 이 장관이 녹사평역 시민 분향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유족은 단 2명. 유족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족분 지금 밖에 나와 계신 분 2분밖에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냥 막 열어보지 마시고요. 유족을 만난 이 장관은 고개를 숙였지만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쎄요. 뭘 하시는 건데. 1분가량 대화를 마친 이 장관은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유족 측은 행안부가 이틀 전쯤 이 장관의 방문 의사를 전해왔지만 구체적인 일시나 방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도둑 조문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요구했던 뭐라도 들고 오셔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몰래 오셔가지고.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몇 차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설 전에 분향하고 유가족이 계시면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30대 배달 노동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의사인 이 40대 운전자는 어젯밤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백악관이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판매 자체를 전면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작년 11월 18일 5량짜리 러시아 열차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날 북한에서 포착된 열차에는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두고 모략이라면서 반발하자 첩보 위성이 잡아낸 증거를 백악관이 전격 공개한 겁니다. North Korean officials falsely deny that they have provided arms to Wagner. So today, we are releasing some imagery of this initial delivery.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러시아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은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히틀러가 좋아했다는 음악가 바그너의 이름을 딴 와그너 그룹은 크렘린궁에 음식을 납품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세웠습니다. 그는 직접 러시아의 교도소를 돌면서 높은 월급과 사면을 앞세워 죄수를 용병으로 채용했습니다. Далее через полгода уходите домой, получив помилование. Те, кто хочет остаться с нами, остается с нами. Поэтому вариантов вернуться на зону нет никаких. 푸틴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채용 조건인데 전체 용병 5만 명 중 4만 명 이상이 죄수입니다. 이들은 정식 훈련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돼 총알바지가 되거나 솔깃한 약속과 다르게 실제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고 타령한 용병이 폭로했습니다. расстрелов это именно привозили на полигон к прибывшим заключенным
где, показательно. Вот предатели, вот отказники. Вот смотрите, что может. 백악관은 이 위성 사진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보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맞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이 북한을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극장가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한 달 넘게 정상을 지켜온 아바타 물의 길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선보인 한국 영화 대작 2편이 나란히 흥행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연휴 극장가를 이끄는 주인공은 황정민과 현빈, 한국을 대표하는 두 스타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으로 화제가 된 영화 교섭.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36일 동안 독주를 이어온 아바타 물의 길을 제쳤습니다. 교섭은 아프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작전을 담고 있는데 2007년 실제 있었던 선교단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죠. 어느 지점은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를 주로 선보여온 임술래 감독의 첫 액션 영화인데 임 감독은 국가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되묻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또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소중함,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입니다. 같은 날 개봉한 영화 유령도 첫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며 아바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33년 일제 강점기. 항일 조직 흑세단의 스파이인 유령을 색출해내기 위한 조선 총독부와 용의자들 간의 긴장감 넘치는 추리극이 펼쳐집니다. 배우 이한이, 박소담의 거침없는 액션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둘 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감정이 섞인 싸움이. 우리의 현대사라던가 혹은 민족 감정에 굉장히 가까운 영화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대가 높은 이야기였고 2023년에 이렇게 공감대가 높은 작품들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극장가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한국 영화의 선전에 아바타 물의 길은 4위까지 물러났지만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 올해 첫 1,000만 돌파를 기록한 영화가 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사람을 돕는 로봇들,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로봇이 우리 일상 공간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국내 과학자들이 책장과 의자 같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가구를 로봇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김윤미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책장. 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책 한 권을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꽂혀 있는 선반이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찾는 책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책장 로봇입니다. 모터가 달려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선반마다 센서가 있어 책을 꺼내고 넣는 걸 감지합니다. 책 뒤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을 하면 그 책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인식을 하게 되면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 의자도 로봇입니다. 책장의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책을 꺼냈더니 의자가 제게 오고요. 이렇게 책을 놓으면 책상까지 가져다 줍니다. 책을 많이 꺼내 무거울 테니 대신 들어주라고 책장이 의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만일 키가 작은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면 문에 달린 센서가 책장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이가 의자를 밟고 책을 꺼낼 수 있게 의자가 책장 앞으로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로 연구진은 지난해 국제 로봇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처럼 능수능란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다수의 도구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좋지만 사실 아직 현 로봇 기술로는 아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제품들이 각각의 기능이 로봇으로 고도화된 형태로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은 사전에 입력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만 향후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켜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재밌죠. 네.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 배달과 서빙, 방역 같은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1,600억 달러, 약 203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어릴 적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있던 동네 목욕탕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한 번씩 꼭 다녀와야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동네 목욕탕이 서서히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한 대중목욕탕. 지금은 불이 꺼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탕 안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폐업한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목욕탕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마을 어르신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동네 좀 남한 사람이 많거든. 동네 사람이니까 좀 싸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기 없으니까 이제 남한 사람들 저 우기 올라가고. 경남 창원시에서 20년째 영업하고 있는 이 목욕탕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손님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4년 만에 목욕비를 1,000원 올렸지만 세신사와 보일러기사 인건비에 연료비도 만만치 않아 업주는 매일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기하수를 해야 운영을 해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지금 20분 넘게 올랐으니까 그 정도 전에 수준만큼 해줘도 우리는 감사하죠. 지난 2020년 2월 이후 경남 지역에서만 85곳, 전국적으로는 1,000곳에 가까운 대중목욕탕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샤워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미 이제 7, 8년 전부터. 그때부터 목욕탕이 이제 사행산업 접어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영향으로 그나마 목욕탕을 찾는 손님까지 확 줄었고 지난해에만 가스요금이 3차례 오르는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업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대대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대중목욕탕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해군 전력을 키우면서 점점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수는 2020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최근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 공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운반함이 전함을 갑판에 싣고 바다를 헤쳐갑니다. 배 가운데 부분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 배를 정박한 뒤 갑판을 다시 들어올려 커다란 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배를 바다 위 부두처럼 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전함을 정비하거나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빠르게 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이미 미국을 추월한 중국의 전함 수가 지금 340척 정도로 미국보다 50척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전함 수는 440척에 달해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과의 수적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고 전망합니다. 미국은 수적 열세를 무인 전함이나 무인 잠수함 같은 최첨단 기술로 만회한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미국 해군 전쟁대학은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논문을 내놨습니다.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한 결과 육지와 달리 일정한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 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양 전략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규모가 교전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장은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만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We have fully prepared to conquer any challenge before the Chinese New Year.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대만 전쟁을 시뮬레이션한 워게임 결과를 이달 초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대부분 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난 결과들과는 달리 일본이 본격 참전한다면 미일 연합군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겨우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적극 개입시키는 것으로 보여.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에 한국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 해군과 맞서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역사 때문에 불화를 겪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간과한 서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도로공사를 꺾고 선두 현대건설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흥국생명 에이스 김연경 선수는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 빛났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여전히 감독대행 체제인 흥국생명. 고비 때마다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1세트 23대 23에서 김연경이 해결사로 나섰고 김미연의 마지막 공격까지 성공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세트엔 김연경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김연경이 몸을 날려 받고 옐레나가 득점하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옐레나는 자신의 범실로 듀스 상황을 맞자 이를 악물고 연속 득점을 올리며 기어코 2세트까지 가져왔습니다. 3세트엔 김연경의 묘기 같은 수비가 빛났습니다. 몸을 날려 공을 받아낸 뒤 엎드린 상태에서 재차 넘어온 공을 받아내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옐레나가 20점, 주장 김미연이 17점, 김연경이 14점을 올리며 3세트까지 가져간 흥국생명은 도로공사의 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2연승을 거둔 흥국생명은 선두 현대건설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초반에 좀 많이 힘들 때는 분위기를 많이 다잡아 가려고 했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연경 언니, 혜란 언니, 나이 언니도 있기 때문에 언니들을 따라서 제가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세터 황태기가 기습적인 공격으로 코트 구석을 정확히 공략하자 삼성화재 신장호도 똑같이 응수합니다. 경기에서는 시즌 첫 트리플 크라운에 38점을 올린 비에나를 앞세운 KB손해보험이 최하위 삼성화재를 4연패에 몰아넣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벤투 감독이 떠난 대표팀 사령탑 후보론 해외 감독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치치 전 브라질 감독이 우리 감독 자리를 고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대표팀과 맞대결했던 브라질을 이끌었던 명장이죠. 치치 전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드컵 8강에서 탈락한 뒤 사퇴해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상태인데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사양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축구협회에서 스페인 출신 보르달라스 전 발렌시아 감독을 접촉했다는 해외 언론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벤투 감독의 후임 사령탑을 찾기 위한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수원 오현규의 스코틀랜드 셀틱 이적은 이제 거의 합의에 근접한 분위기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셀틱이 오현규 영입을 자신하고 있다며 메디컬 테스트 계획도 마련해뒀다고 전했습니다. 프로농구 SK 김선영 선수가 터뜨린 호쾌한 덩크슛입니다. 35세 나이에도 운동 능력은 여전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설날
첫날 당일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는 눈으로 내려 1cm 남짓 쌓이는 반면 제주 산지는 최고 7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묘 가시는 길,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고요. 강추위는 잠시나마 주춤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8도 높겠고 낮 기온도 3도 등 전국에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월요일에는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뱃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낮 기온도 영하 12도에 머무는 등 올겨울 최악의 혹한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설도 쏟아질 걸로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하늘길과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귀경길도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등 중부 내륙이 영하 15도를 밑돌면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첫날 뉴스데스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